여러분, 프랙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프랙탈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는 프랙탈의 역사와 성격, 또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랙탈의 역사입니다. 당시에는 프랙탈의 개념 자체는 이전부터 인지되고 있었지만 명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프랙탈이라는 용어는 1975년 브누아 망델브로의 The Fractal Geometry of Nature 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명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랙탈의 어원으로는 부서진 이란 뜻의 라틴어 프랙터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랙탈의 성격과 분류입니다. 프랙탈의 대표적인 성격으로는 자기유사성이 있습니다. 자기유사성이란 어떤 도형의 작은 일부를 확대해 봤을 때 그 도형의 전체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상사 또는 병리적이라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프랙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랙탈은 크게 비결정형 프랙탈과 결정형 프랙탈로 나뉩니다. 비결정형 프랙탈은 형상의 일부분을 계속 확대할 때 전체 모습과 통계적으로 유사한 형상을 갖는 비결정형 프랙탈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결정형 프랙탈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도 직접 또는 사진으로 봤을 눈의 결정, 그리고 고사리, 브로콜리, 번개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결정형 프랙탈은 자신의 모양을 몇 단계에 걸쳐서 재기적으로 수학적 규칙에 따라 축소시키고 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프랙탈입니다. 예시로는 이 피타고라스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프랙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랙탈의 종류로는 코오 곡선,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시에르핀스키 사각형, 질본 커브, 맹거 스펀지, 리아스식 해안선, 칸토어 집합, 줄리아 집합, 망델브로 집합 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오 곡선입니다. 코오 곡선은 이와 같이 변의 길이를 3등분하고 그 중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처음 변에 그리는 것입니다. 이 코오 곡선은 스웨덴의 수학자 헬게 폰 코오가 고안한 대표적인 프랙탈 도형입니다. 또한 이는 눈꽃 모양을 담기도 해 코오 눈꽃, 코오 눈송이로도 불립니다. 이 코오 곡선의 선분의 개수는 처음은 3개, 즉 정삼각형에서 시작하여 각 단계마다 4배로 증가합니다. 또한 이때 한 변의 길이는 그 전 단계의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비해 3분의 4배씩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입니다.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은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의 중점을 이어 4등분된 전삼각형 가운데 한 개를 지워나간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프랙탈입니다. 이는 바츠와프 시에르핀스키의 이름이 붙은 프랙탈 도형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변의 길이의 합을 L이라고 하면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2분의 3배가 됩니다. 또한 처음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4분의 3배가 되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더 확장하여 그림과 같이 입체 도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를 시에르핀스키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시에르핀스키 사각형입니다. 시에르핀스키 사각형은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9등분하고 가운데 한 부분을 지웁니다. 그리고 남은 8개의 부분 또한 9등분하여 중간을 지워나가 이 단계를 반복하여 만든 프랙탈입니다.
처음 변의 길이의 합을 L이라고 하면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3분의 1배가 됩니다. 또한 처음 사각형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남은 사각형의 총 넓이는 9분의 8배가 되어 점점 줄어듭니다. 다음은 맹거 스펀지입니다. 이는 1926년에 카를 맹거의 위산 차원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묘사된 프랙탈로 시에르핀스키의 사각형의 입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래곤 커브입니다. 드래곤 커브는 전형적인 프랙탈 도형 중 하나로 마틴 가드너가 1967년에 발표한 프랙탈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긴 띠 모양의 종이를 반으로 접는 걸 반복한 뒤 펴서 접힌 부분을 직각으로 세우면 완성됩니다. 이때 접는 횟수를 차수라고 하는데 차수가 올라갈수록 자기 복제적인 프랙탈 도형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함께 짧게 보시죠. 신기하시죠? 이와 같은 프랙탈을 드래곤 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안선 역설입니다. 이는 전체 해안의 해안선의 형태가 확대했을 때의 일부 해안선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발표된 프랙탈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의 길이를 정교하게 측정할수록 측정할 수 없이 무수히 길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칸토어 집합입니다. 이는 실수에서 닫힌 구간 0에서 1 사이를 3등분 해 나가면서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얻는 집합으로 그림과 같이 3등분을 하여 중간 부분을 제거하여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줄리아 집합입니다. 줄리아 집합은 복소수와 관련된 식에서 나온 집합으로 정의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프랙탈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프랙탈이 계속 반복될 때 길이는 어떻게 되고 넓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극한과 극한값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극한은 수학에서 변수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정해진 값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값을 말합니다. 이때 이 극한이라는 것을 리미트라는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극한으로 코어 곡선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선분의 개수, 한 선분의 길이, 둘레의 길이가 어디에 가까워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코어 곡선의 선분의 개수를 3개, 한 선분의 길이를 1, 둘레의 길이를 3이라고 합시다.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선분 개수는 4배로 커져 거의 무한하게 반복한다면 선분의 개수는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한 선분의 길이는 3분의 1배로 줄어 무한하게 반복하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레의 길이는 3분의 4배, 즉 3분의 4배로 되는데 무한하게 반복하면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다음 예시로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에서 처음 단계에서 변의 길이의 합을 L,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한 단계 지날 때마다 변의 길이의 합은 2분의 3배로 커져 거의 무한하게 반복한다면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3배로 줄어드는데 이를 무한하게 반복하면 0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예시로 시에르핀스키 사각형에서 처음 단계에서 한 변의 길이의 합을 L,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선분 개수는 3분의 1배로 줄어져 거의 무한하게 반복한다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도 9분의 8배로 줄어들어 무한하게 반복하면 0에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극한을 통하여 오늘 알게 된 프랙탈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길이나 넓이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랙탈의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랙탈의 차원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는 바로 하우스도르프 차원입니다.
하우스도르프 차원은 독일의 수학자 펠릭스 하우스도르프가 생각해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이와 같이 부릅니다. 여기서 차원은 한 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어느 도형의 길이를 x배 확대할 때 그 도형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n배 증가하면 로그 xn이 n을 하우스도르프 차원으로 정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에서 길이를 2배로 만들면 위와 같이 3개의 기존 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때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차원은 로그 2의 3으로 약 1.58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을 정의하는 방식은 당시 자연수로만 표현되었던 차원을 벗어나 거리 공간의 차원을 자연수가 아닌 실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프랙탈의 활용입니다. 대표적인 프랙탈의 활용으로는 테셀레이션이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이란 일정한 형태의 도형들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평면 작성, 타일링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쪽매 맞춤 또는 쪽매 붙임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테셀레이션에는 준정규 테셀레이션과 정규 테셀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준정규 테셀레이션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2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을 조합하여 평면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때 모든 정사각형의 크기는 같고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도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3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테슬레이션에 하이퍼볼릭 테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프랙탈 이론을 응용하여 산의 모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많이 보던 형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이는 바로 3D 모델링 방법으로 테셀레이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미미하던 과거에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기술로는 구현이 되어 테셀레이션을 통해 간단한 도형을 가지고도 복잡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랙탈과 관련된 건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뜻 보시기에는 프랙탈이 수학과 도형 관련인데 건축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즉, 건축과 프랙탈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국립과학혁신센터라는 아직 짓지 못하고 디자인 단계까지만 한 가상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거친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에서는 다양한 프랙탈 구조를 활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프랙탈 구조는 반복적이며 밀도 높은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먼저 컴퓨터로 프랙탈 모형을 생성하였고 MRI를 활용해 무수히 많은 레이어로 스캔을 한 뒤 건축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도 프랙탈을 활용한 건축물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 사진 속 건축물은 리데타 마켓이라는 건축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외피 디자인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경량 조립식 콘크리트 시스템 방식을 적용하였고 외관에 에티오피안 프랙탈 패턴을 가미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진의 건축물은 프랙탈 기하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된 채플입니다. 규슈 나가사키에 위치한 이 채플은 일본 건축소에 의해 완성되었고 국립공원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했고 전통적인 일본식 건축 방법을 사용해 더 많은 바닥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산림지대를 모방한 디자인을 통해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건축 분야에서도 프랙탈은 활발히 활용되고 또한 이 분야 외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알려준 프랙탈에 대해 꼭 기억하고 나중에도 기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